자,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2급에 되는데, 실행이 작년 4월 11일 날 시행됐던 그 시험 문제랍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4월 11일, 얼마 안 됐죠? 제일 따끈따끈한 것 같으네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 나실 때 이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시험 보러 가시면 맨 앞에 페이지에 여기 USB 수령하고 설치하고 등등 설명 나와 있어요. FAT 그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내용하고 비슷한 거니까 미리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95회 이론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 우리 실기할 때 프로그램 불러오기로 할 거니까 일단은 문제만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다음 중 거래 결합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거래 8요소에 의해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그거 있죠? 써봐요. 혹시 까먹으신 분 있을지 모르니까. 자, 차변에, 그 다음에 대변에, 여기 자산은 차변은 증가한다고 써놨었고요. 대변일 경우에는 자산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부채는요, 부채는 차변일 때는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일 때는 부채가 증가, 그 다음에 자본 계정은요 감소, 대변에 와 있을 때는 자본이 증가,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은요, 비용은 감소, 뭐죠? 비용 발생이죠. 발생, 대변에다가는 수익이 발생. 지금 이 문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거래의 8요소를 갖다가 기록해 놓고요. 여기서 성립되지 않는 거 찾으래요. 1번 문제, 1번 보기를 보니까 차변 부채 증가. 차변이 부채 증가 맞나요? 틀리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벌써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부채 감소, 부채가 증가. 반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는요. 2번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본의 증가, 여기 있죠. 맞는 말이네요. 3번 자산의 증가는 차변 맞고요. 수익이 발생, 여기 대변의 수익 발생 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기는 비용의 발생, 차변에 맞고 대변의 자산의 감소 맞죠? 결국 답은 몇 번이 되겠다? 얘 거래 8요소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이거 1번이 답이네 라고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재무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얘도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그러면 보니까 기초자산, 그 다음에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그러면 얘를 딱 보는 순간 우리 회계 원리 때 배웠던 요거를 기억해내야 되죠. 기초재무상태표와 그 다음에 기말재무상태표를 비교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산과 부채와 자본 요거를 기억을 하셨다면 여기는 기초, 여기는 기말. 자, 주어진 대로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기초 자산이 9만원이라면 여기다가 9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 부채는 4만원이래요. 그럼 기초 부채 4만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기초에 저기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5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기초 자본은 여기서 요 계산 관계를 보아 여기 5만원. 자, 그 다음에요. 기말 자산은 11만원. 그러니까 기말 자산은 11만원.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5만원. 기말 부채는 이렇게 놓고서 5만원.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기말 자본은 6만원. 회계 원리 때 배웠던 것들이죠. 이렇게 해놓고, 자, 결과를 보아하니 기초 자본은 5만원이었는데 기말 자본이 6만원으로 된 것으로 보아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당기순이익은 얼마겠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은 차이가 나는 만원이 당기순이익이 있구나.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문제에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거죠. 기초 자본은 5만원이다. 기초 자본 5만원 맞죠? 두 번째 당기순이익은 만원이다. 당기순이익 만원 계산이 됐죠. 3번 단기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단기 부채가 4만원이었었는데 단기 부채는 만원이 증가했는데 자산은 2만원이 증가했죠. 자산끼리 비교해보면 1년 동안에 재산의 변동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5만원이다. 기말 자본은 6만원이죠. 그죠? 기말 자본 계산된 거 6만원이잖아요. 그럼 답이 어떤 게 틀렸습니까? 당연히 4번이 틀렸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라고 선택하면은 두 가지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셨겠죠. 자, 이거 회계 원리 때 여러분이 뭐 전산회계 2급 안 배웠어도 FAT 2급 안 배웠어도 내용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죠. 회계 이론은요 어떤 과목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정확히 잘 익혀두시면 이론 문제가 우선은 헤맬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두 가지 문제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엔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어요. 사용되는 계정 과목과 그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요 통화도 있고요 타임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선급금이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이거는 다른 말로 제가 재고자산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재고자산을 우리가 살 때 계약금을 주는 거 재고자산을 우리가 취득함에 있어서 여기 계약금 줄 때 기를 우리는 뭐라고 씁니다? 선급금이라고 쓴다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구입을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선급금, 예, 아주 설명 잘하고 있네요. 아, 근데요, 여러분 전 그 TAT 2급까지 그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만약에 얘가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면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얘를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계약금을 갖다가 줬다. 그럴 때는 선급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기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건 병섭씨가 질문했던 거기도 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보증금. 아, 참.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임차보증금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죠? 용어가 딱 한 글자 바뀌었어. 근데 설명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임대보증금은 건물주 입장에서 반환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얘는 임대보증금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임차보증금. 자, 그 다음에 4번에 미지급비용은 뭐라고 설명이 났나? 미지급비용, 단기에 귀속되는 비용 중에서 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비용. 아직 우리가 돈 지급하지 않은 거 미지급이라고부터 쓰죠. 그죠? 근데 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는 비용, 예, 얘를 미지급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결산 시 미수이자에 대한 분기를 누락한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이거 문제 여러 번 해봤었죠. 자, 한번 볼게요. 얘는 계정 하나만 정확히 알면 돼요. 미수이자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자 수익은 발생했는데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분기하게 되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말 그대로 미수이자라고 써면 되겠죠. 미수이자, 만약에 만원이라고 가정하고요. 대변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얘는 미수이자인데 이자를 아직 못 받았다니까 이자 수익 쓰면 되겠죠.
이자를 못 받은 거라서 이자 수익을 이렇게 써줘야지 돼요. 근데 얘가 누락이 됐대요. 자, 보세요. 이자가 누락이 됐다면 지금 이익은 과대계상이 됐겠습니까? 과소계상이 됐겠습니까? 이익은 과소계상이 됐겠죠. 이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얘 누락했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익은 과소계상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익하고 뭐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익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자산도, 자본도, 법인세, 비용도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얘 반대되는 계정이 뭐라 그랬어요? 비용 계정이죠? 그럼 비용 계정은 과소계상 되나요? 과대계상 되나요? 이익이 줄었으니까 얘는 반비례니까 과대계상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물어봤죠. 뭐 틀린 걸 맞는 거 틀리는 거 구분해 보자고요. 자, 비용이 과소계상 된다. 여기 지금 비용 과소계상 됐어요? 과대계상 됐어요? 과대계상 됐죠. 그럼 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두 번째, 부채가 과소계상 된다. 지금 여기에 부채라는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과소계상 된다. 자산 요 같이 움직이기로 했죠. 그럼 얘는 맞게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수익이 과대계상된다? 수익을 써야 되는데 안 썼잖아요. 이게 과소계상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그 재무제표에 미치는 과소계상의 문제는 얘만 알고 있으면 천하무적이에요. 계정 딱 하나만 알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회계 2급에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대부분 많이 틀릴 거고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나? 다음 중 받으러옴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거. 받으러옴이 대변 계정으로 사용된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받으러옴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을 때 받으러옴을 사용하는 방법 4가지 가르쳐 드렸었죠. 바로 그 경우인데 한번 보자고요. 1번 상품 매출 700만원 하고 매출처 발행 약소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상품을 팔고 우리가 받았으면 받으러옴은 차변에 기록되겠어요? 대변에 기록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사가 없죠. 두 번째, 상품 매출을 하고 수취한 약소금, 그럼 받으러옴을 해놨다는 뜻이죠. 그게 외상매금 지급을 위해서 배서양도, 배서양도. 그럼 얘는 대변에 기록되겠죠. 건네줄 테니까. 답은 2번이네요. 3번은요. 외상매출금 700만원, 매출처 발행 약속 이것도 차변에 받으러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매입처에 발행한 약소금 700만원이 만기가 돼서 현금 지급하다. 이건 지급보험이잖아요. 우리가 지급했던 거 지금 만기가 돼서 돌아오니까 받으러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자, 참고하세요. 세무사회 시험 문제나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요 1번부터 4번 문제까지가 보편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고 그 다음에 여러분 멘붕 생기게 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1번부터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없애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 답 금방 나오죠. 어떤 게 비유동부채였었어요? 사채죠. 그러니까 이거 고르는데 정답 고르고 찍고 표시하는데 몇 초 걸리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부터 풀라고요. 틀리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문제. 그러고 난 다음에 실기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 걸리는 앞에 1번, 2번, 3번, 4, 5 이런 문제 있잖아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문제는 실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천천히 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는 거래에 대해서 기말에 분기한 거 12월 31일자로 분기한 것 중 옳은 거 찾아보래요. 한번 볼까요? 자, 12월 31일 결산할 때요. 외상매출금 잔액은 3천만원 2%의 대손을 예상했다 그러면은 얘는 2%면 얼마가 되겠어요? 60만원 지금 대손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추정을 했죠. 단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말 분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대요. 10만원 있다면 우리가 보충법으로 얼마만 더해주면 되겠죠? 50만원만 더해주면 되죠. 자, 그 분기 중에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정말 개념 없는 거예요. 여기 왔다면 여긴 대손 충당금 환입이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절대 올 수 없는 건 1번은 이건 답을 쓰면 안 되죠. 회계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상각비가 6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와야 된다는 것도 알았죠. 그럼 답은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설정하는 거 외상물출금을 써요. 대손충당금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던 것만 갖고서도 아, 요거 답이 2번이구나 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세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이래요. 경영성과 답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이런 문제 풀라고.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금 여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개별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거는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걔는 물가 상승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물가 지금 얘는 하락이라니까 물가 상승이 아니라 얘는 지금 물가 하락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 무시하라 그랬죠. 일단 얘 무시하고 재고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원가가 가장 작다? 매출원가가 가장 작다는 것은 기말 재고가 가장 크다는 얘기겠죠. 또 기억이 아리까리?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 상품 계정에서 기말재고 금액과 매출원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상품 있고요. 여기 매출 원가가 있고요. 매출 원가 1,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400원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 우선 우리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요,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었죠. 기말재고가 가장 크다는 것은 매출원가가 가장 작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된다는 것은 기말재고가 가장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는 무시하고 이 상황에서 맞는 답변은 물가 상승이라고 했을 때면은 얘가 가장 큰 걸 얘기하니까 아, 선입선출법이겠구나 할 수 있죠. 물가 상승이었다면. 근데 문제에서는 물가 하락이라면서요. 그럼 이제 선입선출법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물가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후입선출법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여기 딱 95회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왔을까? 아니요,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는 다음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에서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걸 찾으래요. 취득원가에 포함? 유형자산 취득할 때 취득원가는 지금 부대비용들이죠. 자, 한번 볼게요. 취득할 때 발생한 설치비, 기계장치를 취득하는데 설치비가 들어갔다면 얘는 취득과정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가능한 후에 발생하는 소액 수선비, 뭐라 그랬어요? 사용 가능 후라면 얘는 취득과정이 아니라 사용과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심? 답은 얘네요. 얘는 취득과정이 아니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3번도 봐요. 3번은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운전비. 그럼 얘 아직 세팅 됐다는 뜻? 아직 안 됐다는 뜻? 안 됐잖아.
시운전비는 대표적인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로 하는 장소로. 아니, 여기 본래 의도로 시운전을 하던 운반을 하던 아직 세팅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죠? 사용 과정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반비조차도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된다? 취득 과정의 취득원가에 다 포함돼야 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형자산과 관련돼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유형자산은 취득 과정을 아셔야 돼요. 취득 과정에서는 취득 원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대 비용의 항목들이 어떤 건지 구분할 줄 아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도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용어를 했었죠. 비용 처리하는데 계정을 어떤 것을 하라 했어요? 건물하고 기계장치에 관련되는 것은 수선비라는 계정 쓰라고 그랬었고, 차와 관련된 거는요, 차량 유지비로 비용 쓰세요. 그게 첫 번째 이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두 번째 거는요, 감가 생각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처분 과정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항상 취득, 원가, 그 다음에 내용,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꼭 뭐부터 계산을 해라? 장부가액 이렇게 나오게끔 하라 그랬었죠. 장부가액 계산한 다음에 이 장부가액과 처분하는 그 금액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먼저 계산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11번 문제예요. 11번 문제는요, 자,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매출을 했어요. 차변에 올 수 있는 것과 올 수 없는 것 찾아보래요. 현금, 상품 팔고 우리 현금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으로 돈 받을 수도 있죠. 외상했으면 외상 매출금 할 수 있죠. 여기 예수금 올 수 있나요? 없죠. 이게 다 답이네요. 이런 문제 찾아서 먼저 빨리빨리 풀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는 다음 중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서 부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틀린 걸 찾아보래요.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했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는 것처럼. 두 번째, 부채란 과거, 포인트가 우리 재무회계는 과거라 그랬죠. 자산도 부채도 자본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을 유출 또는 사용, 희생돼야 되는 거죠. 의무이다. 예, 맞는 말이네요. 세 번째,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래? 지금 우리 단기 차입금은 왜 단기가 붙어 있어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갚아야 될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여기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될 수밖에 없죠. 단기를 빼던지. 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4번에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이거 지난번에 있던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은 내년에 하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을 해주었죠. 이거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분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얘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기록을 해야지 돼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봐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자료에 의해서
판관비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계정 6개를 주어졌는데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답을 맞출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자 비용은 판관비인가요? 아니요. 얘는 아니래. 두 번째, 복리후생비는 판관비인가요? 네. 네. 통신비는 판관비인가요? 네. 네. 개발비도 비용인가요? 얘는 뭐예요? 무형자산이죠. 그 다음에 임차료는 판관비인가요? 장사하려면 돈 내야, 건물 빌리고 돈 내야 되죠. 기부금은 판관비인가요?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이 1년에 한 번 가끔 내는 거죠. 안 내도 그만이겠지만. 그러면 여기 줄 서놓은 거, 여러분이 수익과 비용 계정만 잘 구분하실 수 있다면 이 정도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금액을 합쳐보면 얼마예요? 20만원, 41만원.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까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랍니다. 유형자산이네요. 유형자산은 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죠. 영업용, 업무용이라고도 했어요.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여한다. 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회계 2급, 1급, 세무 2급, 1급 할 거 없이 똑같이 나와요. 왜요? 요 용어가 그대로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유형자산은 이게 정확히 말을 잘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잘 읽어서 반복만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급수를 불문하고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무형자산도 비화폐성 자산이고요. 유형자산도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 토지 유형자산 아닌가요? 첫 번째 거로 유효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이게 답이죠, 그러면. 네 번째, 토지, 설비 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유형자산은.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뭐라고 보고 있네요. 회사의 화장실에 거울이 파손돼서 교체하면 돈 들어가죠. 그럼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 두 번째, 직원의 경조사비에 가서 돈 뜯어와요? 돈 내야 되겠죠? 얘도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절이 돼서 선물 세트 구입해서 거래처나 이건 접대비죠. 얘도 비용. 보통 예금에 이자가 붙었어요? 돈 받는 거죠? 얘가 답이네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한번 쭉 읽어보고서 어떤 문제가 내가 빨리 답을 맞출 수 있나? 대부분 6, 7문제 나와요. 15개 중에서. 그러면 시험지 받으시면 이론에서 쭉 훑어보고 금방 찾을 수 있는 것부터 답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 문제 푼 다음에 시간 절약하시고 다시 이걸 갖다가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에 대한 거 한번 쭉 다 설명을 해드려 봤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준비해 놓고요.